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다들 밥은 챙겨 드셨나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대박이 났던 순간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낸 썰입니다. 피눈물 나게 아까웠지만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돈을 잃지 자존심을 잃고 살 순 없으니까요. 제 가게 이름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요즘 SNS에서 난리난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라고 불리는 그 원조 대박집 사장이 바로 저였거든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전설의 가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결혼 3년 차, 제 인생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번듯한 직장 다닌다던 남편은 알고 보니 빚 좋은 개살구였고 시댁은 툭 하면 돈 없다며 손을 벌렸죠. 남편이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만 수천만 원이었고 생활비는커녕 빚 독촉장이 날아들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이대로 살다간 굶어 죽겠다.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요. 제가 원래 손맛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특히 베이킹에는 일가견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 신기하면서도 맛있는 거 찾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두쫑쿠였습니다. 여보, 밀가루 말고 마시멜로우를 넣어서 쿠키를 만들어 볼까 해. 쫀득한 식감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코웃음을 치더군요. 야, 너는 무슨 쿠키에 마시멜로우를 넣냐? 누가 그런 걸 돈 주고 사 먹어. 재료비 아까우니까 꿈 깨라 꿈 깨. 아주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몰래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반죽 비율을 연구했어요. 마시멜로우랑 버터를 섞어서 굽기를 수백 번. 실패한 쿠키들이 쓰레기통에 쌓일 때마다 제 속도 타들어갔죠.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오븐 앞을 지키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손등은 오븐에 데워서 화상 자국 투성이고 손목은 시큰거려서 파스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니들이 무시하는 그 두바이 쫀득 쿠키로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만다. 그렇게 6개월을 매달린 끝에 드디어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겉은 찹쌀떡처럼 쫀득하고 속은 바삭하면서도 달콤 고소한 맛 남긴 기적의 레시피가 탄생한 거죠. 처음 시장 구석에 3평짜리 가게를 얻었을 땐 파리만 날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바이 쫀득 쿠키? 그게 무슨 맛이야? 라며 인상 찌푸리고 지나갈 땐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루 매출 3만 원도 안 돼서 재료비 못 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거 봐라 내가 뭐랬냐? 헛돈 쓰지 말고 장사 접어라 라며 비아냥거리기 바빴고요. 정말 그때는 확 죽어버릴까 싶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우연히 들른 유명 먹방 유튜버가 제 쿠키를 먹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영상을 올린 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나만 알고 싶은 인생 쿠키 찾음.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이랑 겸상 안함. 이거였어요. 그 영상이 올라가고 딱 하루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데 가게 앞 골목부터 큰 길까지 사람들이 뱀처럼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사장님, 저 지방에서 첫차 타고 왔어요. 두 쫑코 살 수 있는 대로 다 주세요. 사장님, 여기 택배 안 돼요? 제발요.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카운터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븐 세대를 풀가동해도 쿠키가 구워지는 족족 팔려 나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남편 한 달 월급을 넘어서던 날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서름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반죽을 치대느라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댁도 그때까지는 제 성공을 실감하지 못했죠. 그저 며느리가 푼돈이나 버나보다 했겠죠? 하지만 제 통장 잔고가 억 단위로 넘어가고 가게 앞에 웨이팅 줄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자 슬슬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럽고 끈적한 그 눈빛 말이에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영악했다면 그들의 검은 속내를 미리 알아챘을 텐데 저는 바보같이 가족이니까 내 성공을 축하해 주겠지 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배신당할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이제 막 날개를 단 제 인생에 거머리떼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인생 좀 펴나 싶었는데 불행은 꼭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가게 매출이 정점을 찍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점심도 거르고 반죽을 치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문이 쾅 열리더니 누가 캐리어 가방을 질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시누이였어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눈화장은 다 번져서 팬더가 따로 없었고 옷은 어디서 굴렀는지 흙투성이었죠.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놀라서 뛰어나가니까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언니, 나 이혼당했어. 그 인간이 나보고 나가래. 빈털터리로 쫓겨났어. 세상 떠나가라 우는데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일단 급하게 아가씨를 데리고 주방 안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이랑 바람 문제로 대판 싸우고 짐 싸서 나왔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 갔는데 시어머니랑도 싸우고 홧김에 저한테 왔다는 거였죠. 언니, 나 갈 데가 없어. 며칠만 재워주라, 응? 나 진짜 죽고 싶어. 시누이가 제 손을 잡고 애원하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살갑게 대하던 시누이는 아니었지만 오죽하면 저를 찾아왔을까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마감하고 시누이 데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은 벌써 소식 듣고 거실에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는 왜 칠칠맞게 쫓겨나고 그래? 오빠 망신 다 시키고 아주 잘한다 잘해. 남편이 쏘아 붙이니까 시누이는 또 울고 집안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누이가 안쓰러웠어요. 반찬도 입맛에 맞는 걸로 챙겨주고 용돈도 좀 쥐어줬죠. 사람이 힘들 땐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가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딸 걱정돼서 오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빈손이 아니라 꼭 눈치를 한 보따리씩 들고 오시는 겁니다. 어머, 얘, 너는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직원 더 안 쓰니? 이 많은 걸 다 하려면 골병 들겠다. 시어머니가 카운터 옆에 서서 손님들 계산하는 걸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알바생들이 손이 빨라서 할만해요. 제가 웃으면서 넘기려는데 시어머니가 쓱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귓속말을 하시는 거예요. 얘, 알바생 쓰는 돈은 안 아깝니? 생판 남한테 돈 주느니 우리 딸 쓰면 좋잖아. 걔가 손끝이 얼마나 야무진데 일머리도 있고 말이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가씨요? 아가씨 지금 마음 추스르기도 힘들 텐데 무슨 일을 시켜요. 그냥 좀 쉬게 두세요. 제가 정색하고 거절했는데 시어머니는 포기를 모르시더라고요. 쉬긴 뭘 쉬어. 사람이 일을 해야 잡생각이 안 드는 법이야. 그리고 너희 아가씨가 센스가 있어서 이런 가게일 배우면 금방 잘 할 거다. 너도 가족이랑 일하면 마음 편하고 좋지. 뭘 그러냐?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속내는 뻔했죠. 이 잘 되는 가게에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심보요. 저는 그때 단호하게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알바생들 다 교육시켜놔서 지금 사람 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가씨는 이런 험한 일 안 해봤잖아요. 힘들어서 못 버텨요. 제가 딱 잘라 말하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싹 굳더군요. 너는 시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돕지를 못할 망정 핑계만 대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가족이니?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얘, 오늘 네 시누이가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처박혀 있더라. 네가 가게에 좀 불러서 바람이라도 쐬게 해줘라. 너는 올케가 돼서 시누이 걱정도 안 되니? 남편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여보, 그냥 내 동생 가게에 좀 나오라고 해.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당신이 좀 데리고 있으면서 일도 가르쳐주고 그래. 좋게 좋게 하자, 응? 양쪽에서 쪼아대니 제가 버틸 재간이 있나요? 결국 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나오라고 하세요. 대신 정식 직원은 아니고 그냥 시간제 알바예요.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대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 말에 남편은 해벌쭉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지옥이 열릴 거라는 걸 짐작조차 못했던 거죠. 차라리 그때 가게 문을 닫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제 인생 최대의 실수는 그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아니 하이에나를 제 둥지로 불러들인 꼴이었으니까요. 시누이가 가게에 출근한 첫날부터 제 불길한 예감은 한치도 틀리지 않고 적중했습니다. 아니, 상상 그 이상이었죠. 아침 9시까지 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11시가 다 돼서야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더군요.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선글라스까지 낀 채로요.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인 줄 아나 싶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인사도 없이 카운터 안으로 쏙 들어오더니 의자에 털썩 앉더라고요. 아가씨 오셨어요? 앞치마 저기 있으니까 갈아입고 손부터 씻으세요. 제가 좋게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내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언니, 나 손톱 어제 새로 했는데 이거 망가지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설거지 같은 건 알바들 시키고 나는 계산이나 할게. 계산이 제일 쉽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가씨, 여기 사장은 저예요. 직원들도 다 제 지시받고 일하는데 아가씨만 예의일 수는 없어요. 정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세요. 제가 정색하고 말하니까 그제야 입술을 삐죽거리며 앞치마를 두르더군요. 하지만 신용만 할 뿐이었어요. 손님이 몰려와서 포장하느라 정신 없는데 시누이는 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렀지만 들은 채 만채였습니다. 결국 제가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라며 수습했죠.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언니가 다 하길래 나는 필요 없는 줄 알았지. 라며 뻔뻔하게 대꾸하는데 정말 혈압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에게 하는 태도였어요. 기존 직원들은 저랑 처음부터 고생하며 손발을 맞춘 친구들이라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그들에게 사장 행세를 하며 갑질을 시작한 겁니다. 야, 거기 너 물 좀 떠와. 바닥에 뭐 흘렸네? 빨리 안 닦고 뭐해? 직원들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미치겠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직원 하나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사장님,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신우분이 너무 무서워요. 라며 울먹이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가씨,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들 귀한 집 자식들이고 우리 가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따로 불러서 따끔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콧방귀를 끼더군요. 언니는 너무 물러 터져서 탈이라니까? 아랫사람들은 처음에 기를 죽여놔야 말을 잘 듣는 거야. 내가 언니 대신 악역해주는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참.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죠.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시누이가 자꾸 주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반죽할 때마다 뒤에 와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재료 계량하는 걸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려고 하더라고요. 뭐 하세요, 아가씨? 제가 묻자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감추더군요. 아니, 그냥 언니가 너무 멋있어서 구경 좀 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족끼리 기술 좀 공유하면 어디 덧나나? 그때 딱 촉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일손도우러 온 게 아니구나. 내 레시피를 노리고 있구나. 두쫑쿠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도 겉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는 거였는데 그건 저만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거든요. 제가 레시피 노트를 금고에 넣어두고 잠그자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치사하게 진짜.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며느리 기술은 시댁 기술이라더라? 나중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 뭐 그리 꽁꽁 숨겨? 이 여자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아가씨, 그건 무슨 억지 논리예요? 이거 제가 밤새워 연구해서 만든 제 지적 재산이에요. 함부로 넘볼 생각 마세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더군요. 언니 진짜 정없다. 내가 이혼하고 힘들어서 기술 좀 배워서 먹고 살겠다는데 그걸 못 도와줘? 가족이라면서 남보다 더하네. 내가 오빠한테 다 이를 거야.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울고불고 난리야? 기술 좀 알려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구냐? 당신 진짜 실망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속이 터져서 잠도 안 왔습니다. 이 인간들이 단체로 작당을 하고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싶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시누이와의 기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전쟁이 될 거라는 걸요. 제 소중한 가게와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착한 올케로 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폭풍 전야 같던 며칠이 지나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엄마랑 동생이 집으로 온대. 다 같이 할 말이 있다니까 당신도 가게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터질 때가 된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오는데 표정이 비장하더군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처럼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예, 며느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너 요즘 가게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집안이 기우는 법이야. 남편 내조도 못하고 애도 안 낳고 밖으로만 돌면 쓰나. 서론이 길었지만 본론은 뻔했습니다. 너 그 가게 이제 우리 딸한테 넘겨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가게를 넘기라뇨.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당황해서 되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을 이으셨습니다. 잘못 듣긴 뭘 잘못 들어. 네 시누이 꼴을 봐라. 이혼당하고 빈털털이 돼서 저렇게 풀 죽어 있는데 너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음 편하더니? 가족이면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법이야. 너는 능력 있으니까 나중에 또 차리면 되잖아. 이번 가게는 네 시누이 위로금이라 생각하고 명의 넘겨.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이거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가게예요. 남편 돈 한 푼 안 들어갔고 시댁 도움받은 거 10원 한 장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넘기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따지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공짜로 달래?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 그리고 언니는 레시피 다 알잖아.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되잖아.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시누이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이 가게 자리 잡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가씨도 봤잖아요. 그런데 숟가락만 얹겠다고요? 절대 안 돼요. 못해요. 저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침묵하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여보, 당신 너무하다. 솔직히 그 가게 당신 혼자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묵묵히 외조해줬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었어? 내가 당신 바쁠 때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줬잖아. 그 공은 생각 안 해?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외조요? 당신이 언제 외조를 했어? 내가 밤새워 일하고 들어와서 밥 차려줄 때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게임만 했잖아.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 내가 번 돈으로 당신 카드값 메꿔준 게 얼만데 지금 외조 타령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구만 그래. 내가 돈 좀 못 벌어왔다고 유세 떠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라며 가슴을 치고 시누이는 언니 때문에 우리 오빠 기죽는 거 안 보여? 라며 삿대질을 해댔죠.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당신만 희생하면 우리 집 평화로워지잖아. 내 동생 저렇게 놔두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냥 넘겨주자. 응? 당신 착하잖아. 착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콤플렉스에 갇혀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이 인간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그저 필요할 때 빼먹을 수 있는 호구, 자판기로만 봤구나. 남편이라는 작자가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제 여동생 앞가림해주려고 아내의 피땀을 제물로 바치려 하다니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싫어. 절대 못 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죽어도 못 줘.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시어머니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군요.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 어디 네가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저주를 퍼붓고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니들이 내 가게를 탔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남편과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건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게를 뺏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더러운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본색이 드러난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먹히지 않자 그들은 치졸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가게 앞이 웅성거려서 나가보니 기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정문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2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피켓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굶겨 죽인다. 폐륜 며느리 물러가라 같은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보시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뛰쳐나가 돗자리를 거두려 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 가게 차릴 때 보태준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시애미를 내쫓네요. 저 독한 년 좀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여기서 싸우면 저만 손해라는 걸 알기에 꾹 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물러갔지만 이미 가게 이미지는 엉망이 됐습니다. 맘카페에는 시어머니 홀대하는 며느리 가게라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잠시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간 사이 남편이 가게에 들이닥친 겁니다. 알바생에게 사장이 시켰다며 금고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더군요. 똑똑한 알바생이 사장님께 확인해 보겠다며 전화를 걸자 남편은 당황해서 욕설을 퍼붓고 도망쳤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남편이 포스기 앞에서 알바생을 위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군요. 집에 가서 따지니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 마누라 가게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너 자꾸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정말 막장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미쳤구나 싶었죠. 그런데 활용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엔 무속 신앙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소금이랑 팥이 잔뜩 뿌려져 있고 이상한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섬뜩해서 떼어내려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가 용한 보살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사주가 드세서 그 가게 계속 잡고 있으면
우리 아들 단명한단다. 네 남편 잡아먹기 싫으면 당장 가게 넘겨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머니, 이제 하다하다 미신까지 들먹이세요? 제 남편 단명하는 게 걱정되시는 분이 며느리 속은 문드러지게 하세요? 제가 쏘아 붙이자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하늘이 노해서 천벌을 내릴 거다. 두고 봐라. 네 고집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면 너 천벌 받아. 전화를 끊고 멍하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청춘을 바쳐 일군 이 공간이 저들의 탐욕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혼만이 답이라는 걸요. 더 이상 대화나 설득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들은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귀들이었고 저는 살기 위해 그들을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방을 나와 상담 예약을 잡았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가게 앞 시위 영상, 남편의 금고털이 미수 CCTV,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저들에게 불리한 증거였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내 가게를 그토록 원한다면 그래, 한번 가져보라고 해. 단 껍데기만 남은 빈 깡통을 말이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할 때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지친 척 포기한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칼을 갈았죠. 남편에게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어머니 말씀대로 가게 정리할까봐. 남편의 눈이 번쩍 떼이더군요. 진짜요? 잘 생각했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 역겨운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좋아해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니까. 이혼과 폐업을 결심한 그날부터 저는 오스카 여우 주연상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일부러 밥도 안 먹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 좀비처럼 집 안을 돌아다녔죠. 남편이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감추지 못하더군요. 드디어 이 여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구나 싶었겠죠?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중대 발표를 하겠다면서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찌나 초롱초롱 하던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비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여보, 제가 졌어요. 더 이상 어머니랑 싸우기도 싫고 남편이랑 사이 나빠지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서요. 가게 아가씨한테 넘길게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그래,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 싸워서 뭐 하겠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고, 시누이는 언니, 진짜야? 와, 대박. 고마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대박 낼게. 라며 펄쩍펄쩍 뛰었죠. 남편은 거 봐. 내가 뭘 했어. 좋게 좋게 하면 다 되잖아. 라며 의기양양하게 웃어댔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뜸을 들이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게 명의 이전하고 서류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가게 문 닫고 내부 수리도 좀 하고 깨끗하게 넘겨드릴게요. 그동안 아가씨는 제가 알려준 레시피 공부 좀 하고 계세요.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가게에서 만나요. 그때 도장 찍어드릴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는 달콤한 기다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증거인멸과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김칫국을 마시는 동안 저는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고 가게 건물주님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행히 건물주님은 평소 저를 좋게 보셨던 분이라 제 사정을 듣고는 혀를 차며 도와주시겠다고 했죠. 건물주님, 제가 가게 빼는 건 맞는데 권리금은 포기할게요. 대신 다음 들어올 세입자는 절대 동종업계는 안 됩니다. 아예 다른 업종으로 계약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자 건물주님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국밥집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계약을 진행해 주셨죠. 이제 두쫑쿠 자리는 뜨끈한 국밥집으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약속한 일주일 동안 저는 가게에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오븐, 반죽기, 냉장고 같은 고가의 장비들은 중고 매입업자에게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개인 사정으로 폐업하게 됐으니 저희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절대 거래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죠. 레시피 데이터가 담긴 태블릿 PC는 초기화 시켜버렸고 수기 노트는 불태워 버렸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집기는 모조리 뜯어내서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대망의 디데이 전날 밤 마지막으로 가게에 들렀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뜯겨나간 인테리어 잔해들이 굴러다니고 벽에는 두쫑쿠 포스터가 찢어진 채 펄럭이고 있었죠. 한때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고소한 쿠키 냄새로 가득 찼던 곳인데 이렇게 끝을 맺는다는 게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열정과 청춘이 담긴 이 공간을 그 더러운 탐욕들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의 첫 번째 꼬마.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어. 이제 너를 보내고 나는 새로운 꿈을 꾸러 갈게. 가게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지옥 같은 풍경을 상상하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쇼타임, 월요일 아침 9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9시 10분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 친구들까지 불러서 구경을 시켜주고 있더군요. 아마 오늘부터 사장님 소리 듣게 될 거라고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환희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가게 앞에는 인테리어 철거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인부들이 굉음을 내며 가게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두쫑쿠라는 글자가 반쯤 뜯겨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유리창에는 내부 철거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공사 책임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저씨들,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가게를 왜 부수고 난리예요? 당장 멈춰요. 책임자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우리는 주인한테 의뢰받고 일하는 거예요. 저리 비키세요. 다쳐요. 주인이라뇨? 내가 주인인데.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넘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다들 일찍 오셨네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제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하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가게 넘긴다며? 내부 수리한다며? 이게 수리야?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 너 미쳤어? 이거 놓으시죠? 아직 법적으로 남남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거니까. 제가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말했습니다. 가게 넘긴다고 했지 두쫑쿠를 넘긴다고는 안 했잖아요? 가게 자리 넘겨드렸잖아요. 권리금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비워서요. 이제 여기 국밥집 들어올 거라는데 아가씨 국밥 잘 말아요? 한번 배워보시지 그래요? 뭐라고? 국밥? 국밥집? 시누이가 뒷목을 잡고 휘청 걸었습니다. 언니, 장난치지 마. 레시피는, 기계는 다 어디 갔어? 그거 다 내 거잖아. 언니가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지? 어? 몰래 카메라지? 시누이가 제 팔을 붙잡고 흔들어대는데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가씨, 꿈 깨세요. 레시피는 내 머릿속에만 있고 기계는 다 팔아치웠어요. 아가씨가 가질 수 있는 건 이 텅 빈 콘크리트 바닥뿐이에요. 아참, 바닥도 곧 뜯길 예정이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네. 사기꾼이야, 사기꾼. 동네 사람들 전현이 우리를 속였어요. 경찰 불러, 경찰.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게 폐업 소식을 듣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쌤통이라는 듯 수근거렸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자, 여기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서류예요. 가게 양도계약서는 아니고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에요. 당신이 가게 돈 횡령하려던 증거, 시어머니가 가게 영업 방해한 증거 다 들어있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잘 막아보세요. 아, 위자료는 꽤 세게 불렀으니까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서류를 꺼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잠깐만. 우리 말로 하자. 오해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응? 다시 시작하자. 가게 다시 차리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비굴하게 매달리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됐거든요?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느니 차라리 한강물에 코 박고 죽는 게 나아요.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세 사람 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고 시누이는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었으며 남편은 서류를 쥐고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끝났다.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이다 원샷 한 것처럼 짜릿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발악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 강력해서 판세를 뒤집을 순 없었죠. 남편이 가게 돈에 손대려 했던 영상과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될 때마다 판사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는 게 쏠쏠한 재미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는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재산 분할도 제가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인정받아 8대 2로 승리했죠. 이혼 후 들려오는 시댁 소식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떻게든 두쫑크의 명성을 이어보겠다며 빚을 내서 짝퉁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군요. 이름이 뭐였더라? 두바이 퐁당 쿠키였나? 아무튼 제 가게 이름이랑 비슷하게 지어서 오픈했는데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핵심 비법인 버터 비율과 숙성 과정을 모르니 쫀득이 아니라 딱딱한 맛이 났을 테니까요. 손님들이 한 입 먹고 뱉었다는 후기가 SNS에 도배됐고 개업 한 달 만에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게 망하게 하고 도망갔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할마씨가 욕심부리다 벌받은 거예요 라며 면박을 줬다고 하네요.
동네 창피해서 이사까지 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땐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위자료 마련하느라 타고 다니던 차도 팔고 월세방으로 쫓겨나서 페인처럼 술만 마시고 산다고 하고요.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었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믿고 따라와준 옛 직원들과 함께 더 넓고 쾌적한 곳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름은 소이델리. 두쫑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프리미엄 카페예요. 오픈 첫날부터 대박이 터졌습니다. 예전 두쫑크 단골분들이 어떻게 아시고 찾아와 주셨고, 사장님,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라며 꽃다발까지 안겨주시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금은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제의도 들어오고 해외 진출까지 논의 중일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밤새워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잡혀서 훨씬 여유롭게 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제 곁에 저를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는 동료들과 맛있는 쿠키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손님들만 있을 뿐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모질게 마음 먹지 못하고 그들에게 휘둘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가게는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화병으로 쓰러졌거나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았겠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두바이 쿠키를 개발한 게 아니라 그날 과감하게 가게를 없애버린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진다는 말,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이 악연을 끊어내야 새로운 인연과 행운이 찾아온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지켜주는 존재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더라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달콤하고 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지나가다 소이델리 간판 보이면 반갑게 들어와 주세요. 제가 맛있는 두바이 쿠키 서비스로 팍팍 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참, 전 남편한테 영상편지 하나만 띄울게요. 야, 너 방송 보고 있냐?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배 아파서 어쩌냐?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라.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힘이 된답니다.